안녕하세요. 락항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에메라는 여자의 사례를 들면서 자기 형벌적 편집증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말씀드렸고, 락항이 또 어떠한 책을 읽었고, 그리고 또 락항이 여기서 뭘 보여주려고 했는지, 인성이 신체 한계를 넘어서 확장되고 사회 그물망 속에서 어떻게 구성되는가 보여주려고 했다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오늘은 바로 락항의 이제 가족 관계, 그죠? 1934년에 의사 친구였던 친구의 여동생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이를 셋을 낳습니다. 새 아이를 낳는데 이제 딸 둘이고 아들 하나였다. 뭐 이런 거면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 자, 이제부터 말씀드린 이제 논문에 나오는 이 거울 단계라는 게 있거든요. 이 어린아이가 세계를 지각하고 받아들이는 거 관련된 건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거울 단계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사실상 이 락항은 이제 인간이라는 존재가 되게 미성숙한 상태로 태어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태어난 다음에 그냥 냅두면 알아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죠? 요즘 이제 우리 젊은 미혼모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아이 화장실에 놔고 버리는 이런 어머니들 보세요. 그냥 화장실에 놔고 버리면 애 죽잖아요. 그죠? 자, 이런 생물학적 수준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은 인간은 뭐예요? 완전히 뭐야? 불완전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애는 어떻게? 애는 이렇게 불완전한데 자기 신체의 주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락항은 궁금해했던 겁니다. 이렇게 불완전하고 미성숙한 애가 어떻게 자라면서 자기 신체의 주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이는 자기의 미숙함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자, 이거에 대한 해답이 바로 거울 단계, 미러 스테이지 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진짜 설명을 들어갈 건데, 락항은 의태라고 알려진 이 동물의 일종의 생태학적인 현상이죠. 의태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이 생태학적 현상에 집중하게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어떤 동물들은 여러분들 주위 환경의 색채를 받아들이죠. 그죠? 주위 환경의 색에 따라서. 그래서 마치 대벌레 아시죠, 여러분들? 대벌레가 뭐를 의태하죠? 나뭇가지를 의태하잖아. 그죠? 갈색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뭐 초록색으로 나뭇가지로 보이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나타내는 것을 이러한 의태 현상을 피상적으로 일종의 보호색이 다른 동물로부터 잡아먹히는 걸로 개체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호하고 있잖아. 이러한 것들을 막아주는 건 너무나 당연한 자연의 현상이죠. 그죠? 재밌는 거는 여러분들 연구조사를 했더니 보호색이라던가 위장 능력, 즉 의태와 관련된 것들이 있건 없건 간에 잡아먹히는 비율이 있죠. 잡아먹히는 비율이 비슷하다라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의태라는 것이 더 이상 포식자로부터 어떤 거예요? 보호해준다라는 그러한 어떤 관념으로 설명이 안 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 의태라는 걸 도대체 어떤 식으로 익스플레인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이 현상에 대해서 프랑스의 이제 사상가 카유아라고 있었습니다. 카유아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유기체가 자신의 환경이 있겠죠. 처해져 있는 환경의 일종의 사로잡힘이라는 현상을 보인다는 거예요. 이런 자연 법칙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간의 색채,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공간의 색채를. 그래서 이것이 주체가,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주체가 일종의 외부의 어떤 이미지 있겠죠.
하나의 이미지와 동일시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고, 락항도 인간도 마찬가지구나. 뭐에 의해서? 외부 이미지에 사로잡힘이 나타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의체라는 게 뭐였다고요? 외부의 어떤 포식자라든가 천적으로부터 색깔을 변형시키거나 위장해서 포식자로부터 스스로의 개체를 보호하려는 노력이라고 했죠. 자연적인 현상들. 이것이 있건 없건 간에 연구해니까 뭐라고요? 연구해보니까 잡아먹히는 비율 비슷하다. 그럼 의체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 것인가? 포식자로부터 보호라는 관념에서 벗어나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이것은 카유아가 봤을 때 유기체는 그냥 일종의 환경에 대한 사로잡힘, 이런 자연 법칙이 존재할 뿐이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주체는 외부 이미지를 자신과 동일시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인간 역시도 이러한 현상, 사로잡힘의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락항은 얘기했던 겁니다. 그럼 이러한 외부 이미지에 인간이 사로잡히는 현상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죠? 언제 일어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아이 때 일어나는 겁니다. 어린 아기 때. 자, 아이의 경우 자신의 외부의 어느 한 가지 이미지하고 스스로를 동일시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인펀트 같은 경우예요. 인펀트. 인펀트가 뭐예요? 유아죠, 유아. 자, 이게 거울 속의 자신의 진짜 모습이건 아니면은 다른 아이의 이미지건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 이 이미지, 어디에 있는 이미지예요? 외부에 있는 이미지가 지니는 외관상의 일종의 완전성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이에게 어떻게 작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신체에 대한, 자기 신체에 대한 자각을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새로운 통제력을 유발시킨다라는 개념입니다. 좀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인펀트가 외부의 이미지를 자신과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외부의 이미지는 완전하지 않더라도 마치 완전하다고 아이는 느끼게 돼요. 그러면서 자기 신체에 대한 관념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 신체에 대해서 자각하게 됩니다. 뭘 통해서? 외부 이미지와 동일시함에 의해서. 그러면서 내 신체의 통제력을 유발시키고 스스로의 손, 발, 어깨 같은 게를 만져보면서 찔러보면서 어떤 자신의 신체 이미지를 구축화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거울 이론이라고, 거울 단계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이론은 상대방에 대한 폭력적인 태도, 상대방은 외부 대상입니다. 폭력적인 태도하고 유혹적인 태도, 폭력과 유혹에서 오락가락하는 일종의 이게 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이들의 어떤 행동, 이해하기 어려운 이러한 양가적인 행동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탁월합니다. 뭐가? 락항의 이 거울 단계 이론이. 락항은 이러한 행동의 원인이 뭐라고요? 아이와 관찰자 사이의 갈등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아이가 때로는 엄마한테 폭력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엄마를 유혹하려는 듯이 미소를 짓기도 합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양가 행동은 오락가락하면서 아이들의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이걸 관찰하는 사람들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어. 근데 자, 이것은 락항이 봤을 때 아이와 관찰자 사이에 갈등적인 측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행동의 그 원인들, 이런 행동들을 하는 원인은 개인의 내부의 갈등에서 오는 거예요. 갈등. 아이 내부 갈등에서. 왜? 외부 대상의 이미지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데에서 오는 갈등에서 파생된 거고, 갈등은 뭐라고요? 상대방하고의 동일화의 결과라는 겁니다. 내가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외부 이미지하고 나를 동일시함으로써 거기서 오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뭔가 갈등. 이게 맞나? 저 아이의 뭐 볼따구는 약간 홀쭉한 것 같은데 나는 조금 퉁퉁한 것 같네? 이런 것들을 당연히 말로 의식하진 않겠지만 무의식적으로 의식은 하겠죠. 거기서 오는 동일시 과정에서의 갈등 같은 것들이 뭐예요? 일종의 동일화의 결과라는 거야. 그리고 이것은 아이와 관찰자가 갈등이 있기 때문에 폭력도 있고 유혹도 있고 이런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이러한 것들은 그래서 아동기에 한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나타나고 끝날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동 발달의 조직적 원리가 이 거울 단계라고 본 겁니다. 아동 발달의 조직적 원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 바깥 이미지, 외부 이미지는 나를 동일화시키는 거야. 그리고 내 신체에 대한 관념을 형성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내가 내 몸을 만지면서 신체 관념을 형성하는 게 아니에요. 외부 이미지와 동일시하면서 내 신체, 내 공간 관념을 형성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락항은 동일화가 일어나는 영역을 바로 그 유명한 상상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락항에 대해서 들어보셨으면 이 상상계 반드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락항에 이 세 개의 세계가 있죠. 그죠? 그 중에 하나가 상상계인데 이는 뭐냐면은 아이들이 이미지 속에 사로잡힌다라는 거예요. 외부 이미지 속에 사로잡힘. 카유아가 얘기했던 외부 환경에 사로잡히듯이 유기체가 그것을 락항이 가지고 온 겁니다. 정신분석적 개념으로. 자, 자아는 육체와 신경체계가 어때요? 유아기에 완전성을 결여하고 있어요. 그쵸? 여러분들 어릴 때 자아나 신체가 완전했습니까? 결여되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외부 대상하고의 동일시하고자 하는 욕구가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결여되어 있지 않는다고 만약에 가정한다면 외부 대상하고 동일시하고자 하는 욕구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 이미 완벽하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육체 신경 체계는 유아기 때 어떻다고? 인펀트한테 이미 결여되어 있다고. 인펀트 상태에서.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외부와 동일시하고자 하는 욕구가 가능하다. 이것에 의해서 자아가 구성된다는 거예요. 상상계에서. 만약 유아의 육체와 신경체계가 완전하다면 동일시가 불필요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그러면 성인기가 되면서 육체와 신경체계가 그럼 완전해지는가? 성인기 되면은 그럼 이게 완전함으로 가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생길 수도 있죠. 또 이것도 아니에요. 근데 자아가 여러분들 완전한 통일체를 구성한 것처럼 성인기에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너머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일종의 파편화되는 거. 이걸 뭐 프래그멘탈라이제이션이라 부르나? 아무튼 이 파편화되는 어떤 조직되지 못한 하모니를 이루지 못하고 파편화되어 있는 것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언제? 성인기에도. 그래서 완전한 통일체가 될 순 없다라고 본 거죠. 락항은. 그죠? 그러니까 자아라는 것이 뭐예요? 기본적으로 락항이 봤을 때 사유주체를 기만하는 성격이 있는 거예요. 왜? 나는 내가 완전한 통일체라고 생각을 해. 성인이 됐기 때문에 내 주변에 둘러싼 것들과 이런 감각에 대해서 어떤 분명한 감정을 느껴. 하지만 이것은 일종의 기만이라는 거지. 왜? 완벽히 합쳐지지 않고 파편화된 것들이 도처에 널려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여러분의 정신 상태 속에. 이해하시겠죠? 마치 스스로가 뭐뭐 한 것처럼.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지그문트 프로이트하고 락항이 바로 다른 정신분석 해석자들과 차이를 보이는 측면입니다. 뭐라고요? 특별히 다른 거? 자아가 왜곡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거야. 완전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파편화되어 있다는 거야. 통일체가 아니라는 거야. 이게 뭐라고? 프로이트와 락항이 다른 정신분석자들과 다른 측면이다. 자, 자아의 이런 왜곡적 성격은 환각이라든가 최면 상태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환각 최면이 아닌 마치 일종의 여러분들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패시브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아의 임무는 개인에게 있어서 일관성, 나라는 존재를 일관적으로 파악하는 것과 내가 완전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일관성과 이 완전성이라는 거짓 외관을 유지시켜주는 속임수라는 겁니다. 뭐가? 자아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일관적인 존재고 완전한 존재라는 이러한 거짓된 외관, 그럴듯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속임수, 그게 뭐다? 자아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자아 안에 얼마나 많은 이 잔해와 파편들이 펼쳐져 있을지. 그쵸? 소름 돋죠. 그죠?
자, 그래서 분석가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자아의 영역에서 나온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믿어야 돼요? 안 되죠. 자아에서 나온 것을 그대로 믿으면 안 돼.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라캉은 전복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뒤집어 엎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아는 뭐예요? 지우고 설명하겠습니다. 우리의 자아는 우리의 바깥에서 오는 이미지, 그죠? 거울 단계처럼 바깥 이미지 위에 구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주체성은 뭐예요? 외부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그 대가로 주어지는 겁니다. 인간의 주체성은 외부에 내가 느꼈던 어떤 그 대상과 완전하다고 착각했던 대상으로부터 소외됨으로써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주체성은 바깥 이미지 위에 구축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아의 진실은 뭐예요? 세계가 마치 붕괴되는 것처럼 보이고 나와 타인의 차이점에 의문을 품는 상태가 이제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나하고 타인은 어떤 차이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 생기는 모든 사회적인 문제라든가 정신적 문제 속에서 광기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게 뭐라고 여러분들? 자아라는 거예요. 특히 자아의 진실을 여기서 볼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에게 좀 어려운 부분이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충분히 똑똑하고 판단이 빠르신 분들이니까 재밌게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